그 다음에 이제 고시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가에 고시시가 있는 겁니다. 우가에. 우가가 우두머리 집단이라 그랬죠. 마우구저 중에서도 우가가 우두머리라는 말에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있는 고시시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고시시를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들이 이런 관습이 있습니다. 고수레, 그죠? 고수레를 고시레라고도 얘기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고시레라고도 나옵니다. 네. 올레자를 쓰기도 합니다. 이게. 어디는 예의할 때 예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수레 할 때는 예의 예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고수레라고도 나오는데 왕조실록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고수레를 행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그 예의가 그대로 살아남아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 왕족들도 뭐 음식을 차리고 뭐 행사를 했을 때 고시레 행사를 치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전통 중에서도 우리의 선조가 누군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그 다음 우리의 풍속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이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 고시시는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고시시가 있습니다. 이 고시시에서 성이 나눠지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고시시가 자손 중에 소전이 있고 그 밑에 자식이 또 소호가 있고 그 밑에 내려가서 강태공이 나오고 강씨의 시조가 여기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 환단고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강씨의 시조고 고시시와의 연관관계입니다. 우리가 소전소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계셨지만 어쨌든 소전소후는 고시시의 후손이고 소전과 소후의 후손이 강태공이고 강태국의 후손이 지금의 강씨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제가 환단고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백우사 운사에 대해서 자꾸 우사에 대해서 지금 여러 번 말이 나왔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백우사 운사 이 셋,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급은 조선시대 때로 얘기하면 아마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우리 얘기하면 국무총리와 부총리 정도, 부총리 두 분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이 환단고기 내에서도 제가 보니까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우사에 대해서도 전쟁을 치를 때 길을 세워서 나갔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볼 때 큰 흐름은 이런 흐름이었을지 모르지만 때로는 할 수 있는 일을 꼭 정해져 가지고 한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록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사가 여기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사 왕금영에게 명하여 사람들이 살 집을 줘. 지금은 건축입니다. 그 다음에 소말, 개, 돼지, 독수리, 호랑이 등을 짐승 기르는 일을 또 주관했다. 지금은 농수산부 얘기죠.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 우사가 길을 들고 맨 앞서서 나갔다는 기록도 환단고기 내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직책이 조금씩 변경될 수는 있었다라고 보지만 어쨌든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환단고기 내용.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역사책에서 어디에도 풍백과 우사와 운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것이 없습니다. 이게 없습니다. 이거. 환단고기에서 유일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환웅천왕은 이건 뭐 빼버리고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립니다. 풍백이 한 일입니다. 풍백 석자라에게 명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풍백이라는 벼슬이, 풍백은 벼슬입니다. 석재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무슨 일을 했느냐? 새, 짐승, 벌레, 물고기의 해로움을 제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동굴이나 토굴에서 있었다. 이렇게 다 제거해줬는데도 여기서 이제 인민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인민.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다시 한번 인민을 설명을 드리면 인민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백성이라고 이제 번역이 돼서 대부분의 책이 나오지만 저는 분명히 다르게 봅니다. 인민은 이는 한국을 통치하는 집단 중에 천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입니다. 그러니까 천황과 왕,
칸, 옛날에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썼지만 그 인이라고 하는 천손민족의 직계가 되는 사람들을 인이라고 얘기한 거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을 민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이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 군데에서 이런 면을 저 나름대로는 느낌상 이게 맞구나 그런 생각을 저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민, 그러니까 왕족과 일반 백성들은 동굴이나 토굴에서 있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로 봐서 어떤 주된 역할을 했었던 것이 이 풍백이라는, 지금으로 하면 영의정 국무총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사왕금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사왕금명에게 명하여, 우사는 벼슬이고 말씀드린 대로 왕금명은 사람 이름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었죠. 사람들이 살 집을 조성하게 하고 건축입니다. 소, 말, 개, 돼지, 독수리, 호랑이 등의 짐승을 기르는 일을 주관했다. 이 일을 우사가 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풍백과 우사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그냥 전설처럼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벼슬 이름이었고 구체적인 업무까지 이 사람들이 무엇을 담당해서 했다는 내용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로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전설이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 기록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직책에 따라서 한 일도 나오고 사람 이름까지 그대로 나옵니다. 운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사 유격비, 유격비는 사람 이름입니다. 운사는 역시 직책입니다. 운사 유격비에게는 남녀 혼인의 법을 만들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겁니다. 법을 만들었으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이나 지금 법은 국회에서 만들죠. 국회에서 하는 일을 이분이 맡아서 담당했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풍백이 한 일, 우사가 한 일, 운사가 한 일이 구체적으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벼슬 이름이라는 것도 여기서 확실히 알게 됩니다. 신화처럼 그냥 우리가 바람의 신, 비의 신, 그 다음에 구름의 신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식민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도 있지만 저는 분명히 이렇게 명시가 돼서 이렇게 나왔고 구체적으로 한 일까지 나오고 더구나 사람 이름까지 딱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위설하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진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델국의 삼성이 있는데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정의를 내린 겁니다. 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달국을 문명국으로 만든 세 분의 성인이 있는데 이분을 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배달국의 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좀 전에 설명드렸던 바로 그분들인데 그걸 제가 조금 정리한 겁니다. 어떤 신분을 가졌었는가에 대해서 비교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려고 제가 적은 겁니다. 태우복희 씨, 염제신농 씨, 치우 천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태우복희 씨는 왕자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제가 드렸죠. 5세 태우이 천왕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였었다. 이렇게 왕자입니다. 태우복희 씨는 왕자고 염제신농 씨는 신하입니다. 환단국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염제신농은 어떤 인물이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8대 안부련 환왕의 신하인 소전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환단국이 아주 명시적으로 아주 딱 찍어서 딱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 일까지 적혀 있습니다. 강수에서 병력을 감독하던 인물이 소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후손이 바로 강태공입니다. 다음엔 치우천왕은 실질적으로 천왕입니다. 14대 천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신분을 여러분들이 알려주고 이분들이 그 당대에 맡았던 일들이 어떤 일이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건 지금 별도로 뽑아놨습니다. 태호복희는 왕자고 염제신농은 신하고 치우천왕은 그야말로 천왕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어서 구체적으로 확실히 말씀드리고자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14세 치우천왕의 이제 서토대전 정벌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전쟁의 신이 치우천왕입니다. 어떻게 치우천왕이 전쟁의 신이 되어서 세상 그 서토를 점령하고 우리는 지금 동북아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북아에 있었던 우리의 선조가 서토까지 점령을 하는 과정을 쭉 나와 있습니다. 유망에 이르러, 유망은 사람 이름입니다. 유망에 이르러
정치의 속박이 가혹해지자 여러 음란이 사이가 나빠져 백성이 많이 흩어지고 세상살이가 심히 어렵게 되었다. 유망 때에 대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유망은 그 속국입니다. 배달국의 속국에 있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염제신농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데 그 뒷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치우천왕께서 배달 신시의 웅렬한 기상을 계승하여 백성과 함께 이를 새롭게 펼치실 때 하늘의 뜻을 밝혀 생명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땅을 개간하여 무생명을 다스리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열어 생명을 존중하게 하시니 백성이 만물의 원리를 스스로 살필 수 있게 되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그분의 덕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지혜가 적합하지 않음이 없으며 역량이 온전히 갖추어지지 않음이 없었다. 이에 백성과 더불어 나라를 나누어 다스리시고 나라를 다시고 호랑이처럼 늘 늠름하게 황하 북쪽에 운구하여 황하 북쪽이라는 거에 여러분들 방점을 찍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황하 북쪽에 운구하여 안으로 군사를 용맹하게 조련하고 밖으로 시국의 변화를 관망하셨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대략적인 흐름은 이해되셨으리라 봅니다. 한번 조금 더 본문을 더 살펴보고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탕록을 정론발을 하고 탕록 전쟁이라고 그러죠. 탕록 전투 여기에 이제 12제국이 이제 병합하는 과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망이 계속 나옵니다. 유망이 어떤 존재인지는 제가 뒷부분에서 설명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유망의 정치력이 쇠약해지자 치우천왕께서 군사를 일으켜 출정하셨다. 그러니까 배달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유망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는, 그러니까 배달국 안에 유망이 다스리는 작은 나라가 있는 건 속국입니다. 제후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망의 정치력이 약해지자 치우천왕이 직접 군사를 일으켰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형제와 북의 일족 중에 장수가 될 만한 인물 81명을 뽑아 모든 군사를 거느리게 하시고 갈로산의 쇠를 캐어 칼과 갑옷과 창과 큰알과 호시를 많이 제작하셨다. 그리고 전군을 모아 대우를 정비하여 탕록을 함락시키고 구안에 올라 싸울 때마다 승리를 거두셨다. 그 형세가 잠옷 질풍과 같아 만군을 복종시키고 천하의 위험을 떨치셨다. 그러니까 탕록 전투에서 치우천왕이 활동하는 내용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 처음에 출정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여기 설명이 나온 겁니다. 유망의 정치력이 쇠약해지잖아요. 속국의 정치력이 약해져서 이 서쪽에 있는 나라에서 쳐들어오자 이들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 유망의 신하가 누구냐? 황제헌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서 설명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황제헌원이 어떻게 이제 나오게 되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인데 뒷부분에 또 자세히 설명이 또 나옵니다. 유망의 정치력에서 망해져서 치우천왕이 등장하게 되는 거고 이것은 하나하나 정벌해 가는 과정. 그 다음에 준비하는 과정. 전쟁을 준비하고 승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도 나왔던 것들이 여기 그대로 나온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강의한 내용이 어떤 때 이렇게 몇 개로 이렇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앞부분 내용이 뒷부분하고 연결이 되지 않아서 제가 이게 혹시 잘려지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모라는 창과 과라는 창이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극이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걸 다시 한번 조금 보여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전투태세에 임했는가. 갑옷. 이건 옛 고구려 벽화에 나온 거고 이 모양이 그대로 이걸 그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유물 속에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고대에 어떻게 싸웠고 우리가 각궁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는 각궁 큰 활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큰 활도 있고 작은 활도 있고 우리나라는 활을 진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심지어 활 하나 만드는데 5가지 나무가 들어갑니다. 아마 이렇게 세밀하게 그 부분을 여러분들 이거 보고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실 수 있는 내용들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활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매듭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괜히 그리는 놓은 게 아니에요. 이거 매듭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매듭, 여기에 쓴 나무하고 여기에 쓴 나무가 다르고 여기 쓴 나무가 다른 겁니다. 그만큼 세밀하게 여러 가지를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의 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이 작지만 멀리 나가고 쏘기에 쉽고 멀리 나가고 강하게. 그래서 우리의 궁은 대궁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강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옳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치우천왕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 또 나옵니다. 예. 보시겠습니다. 1년 사이에 9 제후의 땅을 함락시키고, 예. 제후의 땅. 그러니까 내가 땅으로 이렇게 나눠줬던 땅이 있습니다. 예. 1년 사이에 9 제후의 땅. 그러니까 어디에 제후의 땅이냐? 치우천왕이 다스리고 있는, 치우천왕이 그 전체를 운영하고 있는 그 배달국의 제후예들에게 나눠진 땅들을 다시 함락을 시킨 겁니다.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서쪽에서 쳐들어오는 공격에 무너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들을 다시 함락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옹호산에 나아가 구치로서, 이 구치는 여러분들이 이게 이 청동기를 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캐가지고 재련을 하는 그 기계를 제가 알기로는 구치로 알고 있습니다. 구치로서 수금과 석금을 캐어 쌍날창과 옹호의 갈래창을 만드셨다. 좀 전에 여러분들 그 쌍날창, 갈래창 보셨죠? 예. 모, 과, 이거 배우셨죠? 좀 보셨고, 예. 바로 그런 창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군사를 정비하여 몸소 거느리고 양수로 출진하여 빠르게 공상까지 진격하셨다. 공상은 지금의 진류로 유망의 도읍지였다. 예. 이제 유망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유망은 제가 뒷부분에서 몰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예. 유망과 소호의 정벌에 대해서 나오고 있네요. 요건 유망이 망하는 거하고 유망이 망해서 황제 헌원이 나오는 과정은 여기 나오지는 않았는데 황제 헌원이 유망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알게 됩니다. 예. 보겠습니다. 이 해에 치우천왕이 12제후의 나라를 모두 병합하실 때 죽은 시체가 들판에 가득했다. 예. 그러니까 12나라로 합해져 있었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 합해져 있었던 나라들을 다시 한번 이들이 흔들리거나 그다음에 외국에서 침범을 당하거나 자체적으로 내란이 일어나거나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그냥 모두 다 그냥 통합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치우천왕이 12제후의 나라를 모두 병합, 다시 한번 통일을 시킨 겁니다. 죽은 시체가 들판에 가득했다. 서토의 백성들이 간담이 서늘하여 도망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때 유망이 소우로 하여금 막아 싸우게 하셨다. 유망이 소우로 하여금, 이거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망은 왕이고 소우는 신하입니다. 소우로 하여금 막아 싸우게 하셨다. 이에 천왕께서 예가와 옹호창을 휘두르며, 여기 보시면 이제 유망, 소호, 천왕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건 제후국의 왕이고, 치우천왕은 단국 전체의 왕이고, 유망은 제후국의 왕이고, 소호는 유망이 다스리는 나라의 신하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소호와 크게 싸울 때 큰 안개를 일으켜 적의 장수와 병졸로 하여금 혼미하여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하니 소호가 대패하여 황급히 공상으로 들어가 유망과 함께 달아났다. 여기서 이제 소호가 대패하여 공상으로 이제 도망간 겁니다. 패해가지고 공상이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호와 유망이 패해서 도망갔잖아요. 이 패하고 가고 나서 황제 헌원이 유망을 잡아서 죽이고 등극을 합니다. 등극을 해서 다시 거기들을 연합을 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을 연합을 시켜서 치우와 싸우게 되는 겁니다. 네. 황제의 등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치우가 어떻게 승전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더 계속 이어져서 나옵니다. 치우의 승전입니다. 치우천왕이 즉시 하늘에 제사 지내어 천하를 태평해야 할 것을 맹세하여 고하시고 다시 진군하여 탕록을 포위 압박하여 일거에 멸망시키셨다. 관자의 천하의 임금 곧 치우천왕이 급작스럽게 싸우며 한 번 노하심에 죽어 넘어진 시체가 들판에 가득하였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다. 탕록 전투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치우천왕이 전체를 지배를 하고 다시 재통합을 이루고 나서 벌어지는 것이 황제 헌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망을 죽이고 유망의 그 신하였던 황제 헌원이 자기 그 왕을 죽이고 소국의 왕이죠. 제후국이죠. 배달국의 제후국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전투에 임하게 되는 것이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유망은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앞서서 설명드린다 그랬는데 유망이 누구냐면 신농국 8대의 후손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염제신농은 누구라고 그랬죠? 신하라고 그랬죠.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앞으로 가더라도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돼야지 이게 이해가 됩니다. 태후복희씨는 왕자입니다. 왕족입니다. 그죠? 치우천왕은 왕족이었고 그냥 천왕입니다. 근데 태후복희씨는 왕자에 머물렀었던 거고 치우천왕은 그야말로 천왕입니다. 그러면 염제신농이 여기 나오잖아요. 염제신농은 누구죠? 신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의 신하냐? 안부련 환웅의 신하다. 환웅의 배달국의 신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후국의 신하의 신한 거예요. 제후국 왕의 신한 거예요. 그죠? 이제 이해되세요, 이제? 제후국 왕의 신하가 소전입니다. 근데 이분이 강수에서 병력을 감독하던 인물이었고, 제후국이 무너지니까 치우천왕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염제신농을 신하로 보시면 됩니다. 염제신농이 신하인데 이 신하의 자손이 누구죠? 소전이고, 좀 전에 얘기했었던,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나왔습니다. 유망. 유망이라는 존재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유망이 신농국, 그러니까 배달국이 있고, 배달국 안에 염제신농이 세운 나라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후국입니다. 거기에 8대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럼 몇 년 동안 이 나라가 유지했느냐? 한 500년 동안 유지가 된 나라인데 염제신농 씨가 세운 신농국의 8대 후손입니다. 유망이라는. 유망이 계속 서토에서 공격해오고 내부 반란에 의해서 무너지자 여기 이제 유망이 정치력이 쇠약해졌다는 얘기 앞에서 몇 번이나 나왔잖아요. 반복적으로.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이때 들어가서 공격을 해가지고 그것을 진압한 사람이 치우천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유망의 신하 중에 황제 헌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 황제 헌원이 유망을 나중에 이 신농국이 망하자, 도망가서 망하자 유망을 죽이고 황제 헌원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이 집권에서 바로 치우천왕과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이건 제가 쓴 책인데 아주 요새 잘 팔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사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